네, 안녕하십니까. 공개철학과 김도중입니다. 네, 이번 학기 2012학년 1학기 공개철학 콜로퀴움 첫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린 메일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제가 상당히 할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A4지 한 장에 줄인다고 애먹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 학기에 이제 마지막 회차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취업이다 뭐다 해서 대학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김영대학교를 갖다가 대학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불씨에 가라는 것이 이 콜로퀴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작년 2학기 때는 상당히 그 대성황을 이루어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그 테마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좀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서 그 매 학기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는 그 근대 철학의 맨 출발점을 열었던 대륙의 합리주의 철학을 다뤘죠. 그때 그 제목은 세상을 여는 열쇠로서의 이성. 그래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이석재 교수님 응원 보셔가지고 좋은 강연해 주셨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다 건너 영국에서 강력한 특수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국 경험주의에서 뭐 휴움, 로크 이런 등등의 또 대거장들이 등장하는데 뭐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좀 하지만 저는 이제 해결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해결 공부하다 보니까 칸트를 공부하게 되고 칸트에서 제가 느꼈던 불만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했더니 바로 휴맥이 있더라고요. 칸트를 갖다가 이제 제가 바라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그 강력한 마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휴미였습니다. 이번에 휴음을 포함하면 상당히 또 현대 철학까지도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휴음을 비롯한 경험주의가 어떤 컨셉이 있는가, 또 제가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약점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저는 특히 이번 학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학생들도 많이 오셨고 또 그분의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어쨌거나 이 지역 또는 그 한국 전체에서 이렇게 그 치밀한 계획하에 아주 양질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강의를 또 일반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정도의 톤으로 하는 이런 기회를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 소중한 기회, 이번 학기 5번 마련됐으니까 정말 마음껏 이용하시고 좀 큰 정신적 자산을 또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선희 교수님 소개는 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책자 맨 뒤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노팅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있던데 같은 데입니까? 예. 노팅햄 하니까 로빈 고시도 그러는데 노팅햄 대학에서 석사학위 하셨고 더햄 대학에 있는 윌슨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BK 철학 교육 임무 사업단 교수로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영국 경험주의를 딱 떠올리면서 누구를 섭외할까 하니까 여러 번께 문의를 드렸는데 거의 제 1참으로 첫 번째로 이제 소개되신 분이 바로 양선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거 보셨으니까 오늘 정말 좋은 강연 많이 듣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김영무교실학원 원장님이신 백승근 명예교수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웃어도 되겠습니까? 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원장이 할 말을 우리 권 교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오늘 고백 같은 한마디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콜로퀴움이 시작할 때 저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반대하는 셈이에요. 목요 철학 세미나를 교내에 두지 않고 시내로, 왜냐하면 대학과 사회가 무너진 이 시점에서 대학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시내로 나간다 해서 목요 철학 인문 포럼으로 밖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게
홍원식 교수가 이제 나처럼 다 머리가 허예해서 갑니다만은 결단코울이 대학 내에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래몇 교수님도 그게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야 그게 순종하는 의미에서 따랐습니다. 지난 학기 이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혹은 사회 연강을 하셨는데 아주 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또 이런 행사가 지속되게 된 것 다시 한번 우리 홍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과 교수님 혹은 여러분들 전체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이 경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양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시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청강하시면서 경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떤 진법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회에 걸쳐서 강연하신 이 양 교수님은 경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이 이 콜로퀴움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쓰신 양 교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어떨 때는 동시에 짚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퀴움 3가지를 저는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이제 5회에 걸쳐서 수고하실 우리 양 교수님에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 대신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책자를 받으셨죠? 네,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 제작가가 3,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학기 내용이 이제 미리 다 안에 좀 예시가 되어 있는데 또 이거 집에 가서 또 버리시거나 놔두시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그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또 계속 달라고 하시면 상당히 좀 저희들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분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영수의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모교철학원 강연에 초청해 주신 백승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철학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의 명문 계명대에서 제가 경험론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그 강연 때 이석재 교수님께서 이성주의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던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오늘은 제가 경험론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론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첫 강의에 저는 경험론 일반이 어떤 것이다라고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론자들은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경험론은 어떤 것이다라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험론의 정신에 맞게 차츰차츰 공부를 하면서 경험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강연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강연 주제가 이제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험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주제를 물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맞추기 위해서 주제를 이제 두 번째는 외부 세계 존재 문제인데 우리 밖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영혼, 마음의 문제를 이제 자아는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결정론의 문제, 자유와 필요는 양립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 윤리의 문제, 왜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음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제 1, 2 강연은 인식론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3, 4 강연은 자아 그리고 자유 필요는
형이상, 그리고 마지막 강연은 윤리학. 그래서 근대 철학의 가장 그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인식론으로 출발해서 윤리학으로 형이상을 거쳐서 윤리학으로 끝나는 그런 근대 철학 일반의 그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2 강연은 인식론이 될 텐데요. 뭐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경험론의 묘미는 사실은 오히려 형이상 그리고 윤리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문제라든지 자유필연의 문제에 가면 경험론의 진수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론에 형이상이 있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갖는데 경험론의 형이상하기야말로 가장 치밀하고 엄밀하고 흥미로운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정이나 전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출발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 나가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자아라든지 자유필연 그리고 마지막 도덕의 문제가 경험론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식론은 모든 철학에 있어서 항상 가장 그 토대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인식론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경험론자들에 있어서 경험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식론이라 이라는 주제는 좀 딱딱하고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체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주제와 비교해서 조금 흥미가 없더라도 오늘은 그냥 인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가 경험이란 무엇인가이고 제가 핸드아웃의 첫 번째 강연은 관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괄호를 하고 관념 경험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왜 경험 대신에 관념이란 말을 쓰냐 하면은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 경험론자들에게서 경험이라는 것은 달리 쉽게 말하면 관념을 가짐을 뜻합니다. 그까지도 아직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잘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험론자들에게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관념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영국 경험론자들 홉스, 록, 버클리, 휴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넣었는데요. 그 옆에 이제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몇 줄로 간략하게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네이버 검색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서 또 소개해 놓은 거는 다음에 안 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백으로 남겨두고 저의 강연을 마지막 강연까지 다 듣고 과연 홉스는 어떤 철학자다 로크는 어떤 철학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두고 다 들으시고 홉스는 어떤 철학자다, 휴먼은 어떤 철학자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강연 관념, 경험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험론자들에 있어서 경험론의 대전제 출발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전제가 모든 경험론자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것이 경험에서 비롯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때 지식은 경험론자들에 있어서 지식은 경험은 지각 또는 감각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은 우리가 달리 말하면 알미라고 하고 그 알은
알매 주체와 알매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은 그 알매 주체와 그 대상의 관계에서 성립되는데 경험론자들은 이 인간 주체와 그 대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매개자가 바로 경험이고 더 쉽게 말하면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비단 그 경험론자뿐만 아니라 근대 철학자들 일반이 공유하는 것이 관념을 가진다,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 세계가 마음에 어떻게 현존하는가라는 그 물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마음에 현존하는 방식을 철학에서는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 표상은 이제 저 밖에 있는 대상이 우리 마음에 재현한다. 그야말로 재현한다. 바깥에 있는 대상을 대신해서 관념이 대상을 대리해준다는 의미가 바로 표상을 한다는 의미고, 그 표상을 쉽게 말하면 관념을 가진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념을 가짐을 근대 철학자들 전반에 있어서 달리 표현을 하면, 좀 더 이제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의식하는 상태에 있다. 이 의식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감각하거나 지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첫 번째 관념을 가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관념을 가진다는 의미는 어떤 언어적인 능력을 갖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관념을 가진다는 것이 단지 감각적인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한다든지 지적인 경험까지도 포함하는 거니까, 관념을 가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언어의 능력을 가진다는 거와 어떤 의식 상태,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갈수록 이제 좀 더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용어상의 구분을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념하면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랑 또 동일한 스케일은 같은데,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영국 경험론자들의 그 관념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 두 의미를 대조시켜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캐피탈 대문자 I를 쓰고, 경험론자들의 아이디어는 소문자로 해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단지 현실을 초월해 있는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패러다임, 모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그리고 그 보편적인 지식의 대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이데아로서의 그 아이디어, 이 의미가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아주 이제 세속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데아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심리적인 상태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영국 경험론 또는 그 근대 철학 일반에서 아이디어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에 있어서 관념도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심리적인 의미를 많이 갖지만, 영국 경험론자 존 로크에 오면 완전히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아주 이제 본격적인 철학적 체계를 만든
철학자가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신존재를 증명하는 그 성찰의 삼성찰에서 관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본유관념, 외래관념, 인유관념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본유관념과 관련해서 이제 경험론자와 합리론의 논쟁, 큰 대논쟁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관념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외래관념이라는 이게 철학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외래관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온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처, 내가 갖게 된 그 관념의 출처는 저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관념과 이 관념을 야기한 저 밖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 이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냐, 유사한가 아니면 뭐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실제론, 반실제론, 간접실제론, 표상론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바로 이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관념의 문제에서 외래관념을 설명하는, 외래관념과 그 관념의 출처, 그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죠. 이 문제는 다음 강연 외부 세계는 존재하는가, 외부 세계 존재 문제에서 실제론, 반실제론 논쟁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게 조금 좀 복잡하게 그린 거고 좀 더 쉽게 그리면 이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데카르트가 관념을 이렇게 분류하고 나서 관념을 설명하는데 데카르트랑 로크랑 관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관념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좀 불분명하다는 거, 애매하다는 그런 게 데카르트 철학과 로크 철학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휴움에 가면은 휴움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념을 인상과 관념으로 쪼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데카르트와 로크에 있어서 관념의 애매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 데카르트 철학에 있어서 왜 관념과 관련해서 애매성이 생기냐면은 관념이 그 표에서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좀 더 쉽게 그리면 우리 마음 속에 외부 세계라고 하고 어떤 외부 대상을 우리는 관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요. 데카르트는 외부 대상을 우리는 관념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지금은 두 번째 관념, 그 외래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 관념을 사유 활동, 의식, 사유 대상, 사유 내용. 어떤 때는 관념을 어떤 사유 활동을 관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유된 것, 사유 대상, 사유 내용을 관념이라고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의미를 합니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관념은 사유 활동이기도 하고, 사유된 것, 사유 내용이기도 하고, 관념을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관념을 또 크게 보면 인간 마음속에 있는 관념과 신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으로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관념이 큰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일단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데카르트가 삼성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관념의 원인은 적어도 결과보다 큰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관념이 갖는 어떤 실제성을 표상적 실제성이라고 하면서 이 표상적 실제성은 이 관념을 야기한 원인인 형상적 실제성과 구분하면서 실제성보다 작거나 같다 적어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설명은 신의 마음에 있는 관념과 구분을 했을 때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과 신의 마음에 있는 관념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또 데카르트는 관념은 또 사유의 형상이기도 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관념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아주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관념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관념을 딱 일의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제 하여튼 데카르트에서 관념이라는 것은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제가 데카르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크에 와서도 관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애매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휴메에 가면은 도대체 관념이 정확하게 뭐냐라는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관념을 이제 인상과 관념을 쪼개서 그것에 각각 대응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관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는 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크로 넘어가서요. 이제 제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강연을 한 1시간 정도 내지 한 5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로크에 와서도 이러한 관념에 관련된 생각이 이제 데카르트와 로크에 있어서 관념의 의미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로크도 이제 데카르트의 이런 관념 이론을 비슷하게 유지는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스페시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좀 더 감각에 관련된 감각적인 관념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경험론을 유지하는 근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로크는 관념은 어떤 크게 말하면은 관념은 일단 성향이다. 어떤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발현되는 그런 것을 이제 큰 의미로 볼 때 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념은 이제 개념을 가지는 것과 센세이션 감관에 뭔가 지각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운표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인용 문구에서 보시면 로크에 따르면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든 그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이므로 나는 그 말을 판타즘 노션 스페시스 또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작동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게 제가 인용 북2가 아니라 북1인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구절을 보면 여기서 로크가 자기가 관념에 의해서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라는 게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판타즘 노션 스페시스라는 게 또 무엇이냐? 이 각각의 용어들은 어떤 전통적인 철학에서 용어를 받아온 건데
이런 점에서 로크가 아직 중세적인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용이나 천사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외적인 원인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떠올리면은 떠오르는 심상 그런 것들을 판타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노션은 로크가 17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말인데, 그냥 그야말로 현대적으로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관념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개념, 그 다음에 판타즘, 이런 이미지, 그냥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들 있잖아요. 그거와 그 다음에 스페시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주 스콜라적인 용어인데요. 그 히라버 이데아를 라틴어 번역이라고 합니다. 스페시스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로크는 그 당시에 자기가 아주 좋아했던 과학자인 그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의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입자설, 광학에서 그 입자설을 받아들여서 또 외부 대상이 우리 마음속에 관념으로 들어와서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그 방법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거기서 이용한 게 바로 광학에서 이용한 이 대상이 전해주는 입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우리는 관념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입자들이 운동에 의해서 우리 파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익히는 그러한 배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색이라든지 어떤 뭐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입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런 배열 구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외부 대상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학적인 의미의 관념이 바로 스페시스라는 개념인데, 이런 의미의 스페시스는 스콜라 철학에서는 정신적인, 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두 가지를 다 의미하지만, 로크에 와서는 그 스페시스가 감각적인 외부 대상을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만 로크는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고 또 전체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질의응답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로크의 관념 이론은 일단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은 관념이라는 직접적으로 우리 정신이나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을, 이 대상을 이해한다 하면 이 대상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 이해한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 사과를 우리가 이해한다. 이 사과가 관념을 통해서 이해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빨강, 붉은, 신맛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빨강 플러스 둥근 플러스 신맛 등 이러한 각각은 이제 단순관념이에요. 색, 형태, 맛 등등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단순관념들을 결합한 복합관념이죠. 사과라는 것은 각각의 색, 형태, 맛 등등등의 그런 성질들이 결합된 각각은 형식으로 하면 단순관념들이에요. 이런 단순관념들을 결합한 복합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내가 본다, 사과를 이해한다, 인식한다 라고 하면 둥글고 빨갛고 시고 어떤 것을 나는 본다 또는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이제 외부 대상을 관념을 통해서 매개해서 이해한다. 여기까지는 로크도 데카르트나 그 합리론자들과 에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그 본유관념에 대해서 데카르트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되죠. 아까 삼성찰에서 데카르트가 관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본유관념, 외래관념, 인위관념으로 분류를 했죠. 본유관념을 데카르트가 본유관념을 주장한 이유는 이제 사실은 신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신관념이라는 것은 이제 본유관념이다. 네. 본유관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신관념이 본유관념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관념을 그렇게 본유, 외래, 인위관념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로크는 이제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 본유관념은 만약에 본유관념이 있다면 어린이도 전천적으로 그러한 관념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관념을 유아 때부터 전천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예를 들면 모순율이나 동일율이나 1+1은 이다. 이러한 지식은 어린이들이 배워서 아는 것이지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두 번째 본유관념에 대한 로크의 비판은 그 본유관념을 비판하기 위해서 본유 원리를 비판을 합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관념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원리 자체를 비판을 하면 그 원리를 구성하는 그런 관념들이 다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유 원리의 대표적인 동일율이라든지 A는 A다, 모순율 A는 not A가 아니다라는 그런 모순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본유적인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본유적인 원리에 대해서 보편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유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본유적인 원리가 있다면은 거기 첫 번째는 뭐냐 만약에 if any principle is innate then it is universally assented to 그런데 no principle is universally assented to 그래서 결론적으로 no principle is innate 보편적인 동의가 있는 그런 본유적인 원리가 없다는 거죠. 로크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본유적인 원리는 우리 영혼에 타고날 때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나 백치들의 영혼을 애들에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런 원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지 타고날 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이제 본유 관념의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유 관념론자들이 그런 직면하는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논의가 되는 논의가 뭐냐면 본유 관념이 우리 정신에 타고날 때 찍혀져 있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본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느냐 그런 논쟁인데 그 본유관념론자들도 본유관념이 우리 속에 처음부터 찍혀있다라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본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유관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또 여전히 로크가 그렇게 비판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유지될 수 있고요. 현대적으로 이제 진화론자들이나 현대 경험론자들도
본유 이네이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 이네이트라는 것은 그런 선천적으로 찍혀 있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중립적으로 해석한다면 타고난 그냥 선천적인 건 아니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어떤 식으로든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던 간에 전수되었던 간에 뭔가 있는 그 정도로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관념 이론을 좀 소개를 하고요. 사실 경험론에 있어서 관념 이론의 핵심이 이제 휴움 관념 이론에서 나오는데 휴움의 관념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과연 정말 철저한 경험론자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 로크랑 데카르트와 로크의 관념 이론은 잠깐 정리를 하면 관념이라는 것이 외부 대상을 매개해주는 대리해주는 재현하는 어떤 매개자이다. 우리는 대상을 직접 인식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상을 우리는 관념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해한다. 즉 예를 들면 사과를 본다, 사과를 인식한다 할 때 사과 자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사과를 구성하고 있는 색깔, 형태, 맛 등등등의 관념들을 우리는 결합해서 그거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념이 대상을 매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매한 거는 뭐냐면은 관념이 사유의 결과인지, 사유의 활동인지, 사유 활동의 결과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이제 데카르트나 로크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뭡니까 신의 관념 같은 거, 지적인 개념, 노션 같은 그런 거, 로크는 그런 개념까지 그런 것까지도 관념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움이 이제 보기에 철저하게 경험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움은 관념을 통해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저한 경험론자가 되기 위해서 저 관념을 저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 관념을 단순히 그냥 관념으로 보지 말고 로크가 봤던 그 관념을 휴움은 관념과 로크가 관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애매했던 이유는 관념에는 인상과 관념이란 두 요소가 있다. 이 두 개를 쪼개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이거를 지식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뭐냐면 감각 인상. 이 오감에 들어오는 게 바로 감각 인상이죠. 아까 사과의 예를 들면은 색깔 눈으로 보는 거죠. 맛, 미각, 만졌을 때 만든 촉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사과를 경험한다는 것은 먼저 감각 인상에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사과를 경험한다. 그러면 사과 경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사과 인상을
갖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을 때 휴움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 인상에서 비롯된다라고 해야만 되는 것이죠. 감각 인상이 먼저 주어지고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내용은 같아요. 컨텐츠는 같은데 이 인상이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관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선행 후에 그 다음에 관념이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오감으로 직접 만져보고 하는 거니까 생생하고 희미한 차이고 선행 후에 생생하고 희미한 그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갖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아웃을 보시면요. 지각의 메커니즘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먼저 개별적인 경험들 그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상과 관념의 차이. 인상은 이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생생한 거. 근데 거기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동일한 것에 대해서 다시 안 볼 때 또 직접 경험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는 생각할 때 여기서 제가 든 예 중에서 파리를 이제 여행을 했을 때 내가 파리시에 직접 가서 그 세느 강변을 거닐면서 뭐 그 주변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의 맛 즐겼던 그 커피의 맛 실제로 그 파리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때 그 파리 경험은 감각 인상이겠죠. 커피 맛, 강변의 그 건물들 실제로 내가 거기 2010년 8월에 그 세느 강변에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경험했던 것은 파리 인상이겠죠.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파리가 참 좋더라 그러면서 내가 갔던 곳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파리 관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그런 차이고 직접 내가 생생하게 만지고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그 오감에 들어온 그 경험들은 인상이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후에 다시 그것을 꺼내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와 보시면 좀 더 그 휴움에 있어서 관념의 의미를 확대해서 감정까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뜨거운 불에 내가 손을 딱 댔을 때 불에 대었을 때 뜨거워 하면서 직접 그 뜨거움을 느끼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경험은 바로 그 인상인 거예요. 감각 인상인데 그때 내가 불에 댄 그 경험을 집에 그 이후에 좀 지나고 나서 그때 불에 댈 때 그 따끔따끔하면서 뭔가 그런 뜨거운 느낌 있잖아요. 그 불에 댈 때 직접 경험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는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차이가 뭡니까? 생생함과 희미함의 그 감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 강도의 차이, 시간적인 차이, 선행 후의 강도의 차이,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론에서 휴미 부관에서는 어떤 감각 인상에 대해서, 감각 관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부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론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북 2에 가면 그 위에 제가 휴메의 그 체계 전체를 Treatise of Human Nature라는 그 책에서 그 책이 북 1, 2, 3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The System of Ideas, 관념들에 대해서 인식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북 1의 주제고요. 북 2가 바로 패션, 정념입니다. 그리고 북 3가 모랄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다 이제 그 연결되어 있고 관념 이론을 통해서도 이 체계적인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인상관념 이 구조가 정념 감정까지도 북2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불에 대한 그 경우를 적용해보면
그래서 아까 불에 딱 떼었을 때 직접 내가 따끔따끔하고 그런 경험은 감각 인상이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옛날에 불에 떼었을 때 어떻더라라고 불쾌한 경험, 그것을 떠올려 볼 때 뭐가 떠오르냐면은 고통, 불쾌라는, 그때 떠오르는 것은 직접적인 그 감각 인상이라기보다 관념이잖아요. 근데 고통관념이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때 될 때 그 경험은 고통관념을 우리는 그 고통관념에 대한 불쾌, 쾌 또는 불쾌라는 관념을 떠올리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념론에 가면 쾌, 불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반성을 해보는데 쾌, 불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혐오라는 감정을 갖게 되죠. 불쾌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휴먼 모든 반성 인상은 바로 감정 또는 정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념이 왜 반성 인상이냐면은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모든 거에 다 적용됩니다. 인상과 관념의 차이. 인상은 뭡니까? 생생하고 관념은 희미하고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념이나 감정이 인상인 이유는 감정은 항상 생생하잖아요. 그리고 반성 인상이 정념이고 감정인 이유는 우리는 그 정념이 감정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 속을 들여다보니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무도 생생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관념, 그래서 휴먼 반성 인상을 정념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직접적인 정념, 모든 정념은 다 반성 인상인데 그 중에서 직접 정념은 어떤 매개가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걸 이제 직접 정념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말한 아까 되었을 때 불에 대한 것에 대한 혐오는 그 고통관념이 딱 떠오르면서 즉각적으로 바로 다른 매개자가 필요 없이 바로 싫어라는 그런 혐오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혐오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다른 매개적인 게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반성 인상이면서 정념이면서 직접 정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접 정념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자아 설명할 때 나올 겁니다. 간접 정념은 어떤 반성 인상인데 낯선 대상이 필요하다. 그 낯선 대상이 뭐냐면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북완에서는 자아는 관념의 다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자아를 부정했는데 북투에 가서는 그러나 우리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아가 다들 있다고 믿고 살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낄 때가 언젠가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우쭐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라든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나 자신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부심, 수치심은 그 관련해서 항상 그 감정이 향할 뭔가 대상, 감정은 지향성을 가지니까 무엇에 대한 감정입니까? 그때 이제 자부심이라는 수치심이라는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의 어떤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감정의 대상으로서 나 자신이라는 myself를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접 정념의 간접 정념은 직접 정념 아까 혐오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고 뭔가를 대상을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 대상이 myself나 yourself라든지 self라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그런 대상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거를 간접 정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념에는 또 다른 분류로는 calm and violent 있는데 그거는 정념이 감정이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캄하게 일어나는 거는 이제 비네블런스라든지 제너러시티라든지 그런 거는 뭔가 마음에 동요 없이 캄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방식의 차이가 calm and violent. violent는 이제 앵거라든지 뭐 화라든지 뭐 러브도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 뭔가 주체할 수 없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violent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휴메에게 있어서 북2 정념론 시작할 때 이 반성 인상을 강조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정념론을. 그러니까 이제 트리티스 북 1 북 1을 출발할 때 이 관념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때는 관념이란 인상과 관념으로, 감각 인상과 관념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인상 다음에 감각 관념이 오고, 감각 관념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일어나는 또 반성 인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북 1에서는. 근데 북 2에 시작할 때 내가 북 1에서 관념을 분류할 때 이렇게 말했지. 관념은 인상과 관념으로 나뉘고 그 감각 관념 다음에 반성 인상이 온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반성 인상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북 2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반성 인상이 바로 그 정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념을 통해서 그 북 1 바로 북 2 시작하기 전 북 1의 마지막 장이 뭐냐면은 셀프 문제였어요. 퍼스널 아이덴티티 자아를 부정하고 북 1이 끝나거든요. 지각 다발에 불과한 자아는 없다. 그런데 이제 자아가 없다고 하면은 없는 자아가 없으면서 어떻게 그 전에 자기가 설명한 뭐 인간 문제라든지 그 외부 세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그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 경험주의를 정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우리가 정당화는 못한데도 설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도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하는 주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북 1의 마지막 장에서 자아는 지각 관념 다발에 불과하고 그런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없다. 자아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설명하는 그 주체는 어디 갔냐 그런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북 2부터는 내가 부정한 자아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자아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체계에서 보면은 그 자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없지 않느냐. 왜? 내가 부정한 것은 그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실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했다. 그 실체로서의 자아는 뭐냐면은 그 어떤 지각의 다발들을 이렇게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로 딱 묶어주는 실체적 형상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연결 고리로서 그런 자아를 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부정을 했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또는 내 감정을 느낄 때마다 친밀하게 그것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부정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부정했던 실제적 연결, 실체적 형상과 같은 그런 자아는 상식적 체계에 돌아와 보면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바이올로지컬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나는 내 부모는 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바이올로지컬한 커넥션이 있고 소셜하게도 나의 정체성은 내가 실제로 뭔가 망각을 했다 하더라도 내 기억은 내 가족, 친구, 뭐 동료,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관념들의 다발이잖아요. 관념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적 공간에서는. 내 관념이 그 어떤 뭡니까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내 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내 관념은 다른 사람들 관념과 다 연관이 되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내가 망각을 해서 나의 그 기억이 망각이 돼서 내 스스로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의 관념 몇 개 다 있으니까 다 기억을 하니까 그런 연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념 이게 다 휴메의 관념이고
자아도 관념이고 공부도 관념, 모든 세계도 다 관념이고 관념의 세계예요. 휴먼. 근데 그 관념의 세계는 사실은 더 쉽게 말하면 지각의 세계이고 그 지각이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론자들에서 경험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하면 그게 관념을 가짐이라 좀 철학적으로 학적으로 말하고자 하니까 괜히 어렵게 말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냥 지각한다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그 지각은 더 쉽게 말하면 감각 경험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감각 경험을 휴먼은 좀 더 테크니컬한 term으로 인상이라고 했죠. 인상이 뭐 오감에 들어오는 걸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인상이라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썼냐면 어떤 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의 인상이 뭐냐를 물어라. 그래서 그 인상은 뭡니까?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난센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은 이 인상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경험론을 정초를 세우고 이게 없으면 요 인상을 댈 수 없는 철학은 다 틀려 false philosophy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 그다음에 영혼, 자 인상을 대봐라. 인상이 뭡니까? 오감에 들어야 되잖아요. 영혼에 관한 인상을 대지 못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에 관한 인상을 대봐라. 인상은 오감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실체에 관한 인상을 대지 못하면 그거는 난센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상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인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은 다 false다. 거짓 체계다. 그래서 세 체계를 구분을 하는데 인상을 대지 못하면서 그런 게 있다고 주장하는 실체를 주장하는 철학자들, 영혼을 그다음에 1차 성질, 2차 성질, 신 등등 모든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거짓 철학 체계고, 그다음에 자기 체계를 true philosophical system이라고 해요. 자기 철학이 왜 true냐면은 경험적으로 증거를 대고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철학이라고, 확실한 거라는 측면에서 자기는 true philosophical system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휴먼 철학 중에 하나가 관념에서 관념 연합의 원리를 또 주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휴메의 관념 연합 원리, 휴먼은 관념 연합 원리를 주장했다. 그 관념 연합 원리란 유사 근접 인과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인식할 때 첫 번째는 인상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 인상의 카피, 시간적으로 구행, 그리고 좀 더 생생함이 떨어지는 그 관념, 그러니까 인상 관념, 이게 지각이고, 그다음에 경험이고, 휴먼에 있어서 경험론에 있어서 경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인상,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떠올려본 관념, 그거다. 그게 없으면 그것을 댈 수 없는, 그것이 없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경험론에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고, 인상관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좀 복합적인 거, 복잡한 거를 인식하는 방식을 휴먼 관념 연합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관념 연합 원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첫 부관의 유사 근접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관념들을 연합해서 어떤 전체 좀 더 지식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북2에 가면 또 연합을 또 설명을 해요. 그거는 이제 이중연합, 관념과 인상의 연합이라는 게 있고,
북3 가면 인상의 연합이 있는데 이 인상의 연합은 바로 이제 그게 유명한 그 샘퍼스 이론이에요. 공감. 그 공감이 왜 이제 이거 더 간단한 거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 이론이라는 샘퍼스라는 게 왜 인상의 연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은 인상이죠. 인상은 인상인데 감성 인상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 휴메의 공감 이론이라는 것은 도덕 감정론, 도덕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인상과 인상의 연합이잖아요. 인상과 인상을 연합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퍼시를 뭐 동정심, PT 이런 감정하고 혼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심퍼시는 인상과 인상의 애트랙션을 가능케 하는 게 심퍼시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his pain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his pain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구분되는 아톰적인 존재들입니다. 관념은 다 관념의 이 사람도 관념의 덩어리고 나도 관념의 덩어리인데 관념끼리는 어떤 어트랙션이 디스팅트해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휴미 심퍼시가 바로 인상의 연합을 하는 원리라고 하는데 his pain이 my pain으로 되는데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휴미 이제 공감의 그 심퍼시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나중에 이제 도덕 거기 핸드아웃에도 있습니다. 이제 대수술의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이 그때는 뭐 마취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로 쫙 전부를 찢어가지고 막 수술하는데 너무 막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고통을 정말 아프겠다. 그래도 100%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공유하냐면은 이제 그 심퍼시가 이게 사실은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해 심퍼시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부가 찢어져서 피가 막 날 때 그 페인을 내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을 때라도 칼에라도 한번 또는 송곳이라도 한번 찔려본 그 경험 있잖아요. 저 사람과 가장 유사한 그 경험 중에 내가 한 그 경험을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고통과 관련된 관념을. 그래서 내가 그때 칼에 베었을 때 정말 그 통증이 심했다 하면서 그 불쾌한 기분과 뭐 그런 고통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저 사람의 그 현재 상태와 유사한 경험을 내 경험 속에서 꺼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 어떨 것이다.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어떨 것이다라는 것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나의 고통이 되는 거죠. 나의 고통도 그때 나의 고통도 인상이고 그 사람의 고통도 인상입니다. 그래서 인상과 인상의 연합, 심퍼시라는 것이 인상과 인상의 연합을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연합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데 아까 자부심 설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아 이론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정도로 잠깐 설명하고 중요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로크가 데카르트 본요관념을 부정을 했다고 하는데 휴먼 그림이 하나 있죠. 미싱 쉐이도 블루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본요관념 논쟁을 그냥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원칙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이 미싱 쉐이도 블루 문제가.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전제가 이제 그대로 흉 텍스트에서 따온 거예요. 이 전제가. 그러니까 흉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반박이 들어올 그런 걸 담았기 위해서 전제까지 다 있습니다. 30년 동안 건강한 시력을 유지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경험을 다 30년 동안 하고 별 문제 없이 그런 어떤 그 감각 체계를 이상이 없이 잘 유지해온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했고 그가 접할 기회가 없었던 색, 예를 들어 푸른색의 특정한 색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색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에서 이게 이제 흑백인데 제가 블루예요. 블루에 점차적으로 흐려지는 블루. 그러니까 이때 각각을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그 관계에서. 뭐 A 블루, B 블루, C 블루. 중요한 건 블루 안에서라는 거예요. 어떤 그 블루 안에서 진한 점차적으로 흐려지는 그레데이션이 있는 그런 블루에서 이 블루 다 각각을 경험을 다 했어요. 했는데 이 블루는 경험을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각각을 흉에 있어서 경험을 했다 이 말은 여기서 감각 인상을 가졌다는 말이죠. 내가 직접 시각으로 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A, B, C, D에 대해서는 다 인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그때 볼 때는 A 블루에 대한 인상을 가졌던 거고 나중에 그 A 블루에 대해서 내가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내면 그거는 A 블루 관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블루는 경험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블루를 자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 정확하게 이 그레데이션이 그 다음에 맞게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 경우 본유관념론자들은 봐라 만약에 그 색깔 관념에 대한 그 관념을 본유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저것을 채워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본유관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흉은 이제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여기서 아까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인상과 관념 원칙이 이거잖아요. 모든 우리의 경험은 인상과 관념으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건 어디까지나 단순 인상관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사과는 복합관념이라고 했죠. 그 사과를 쪼개서 빨강색, 둥근, 신맛 이거는 각각 단순 인상 그 다음에 단순 관념이죠. 빨강은 사과에 대한 단순 인상이면서 단순 관념이죠. 왜냐하면 그 단순 인상과 단순 관념의 차이는 뭡니까? 선행 후행 차이밖에 없잖아요. 생생하고 기미하고 차이. 그러니까 빨강은 사과에 대한 단순 인상이면서 단순 관념인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빨강을 볼 때는 단순 인상이고 그 색깔 빨강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과의 단순 관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과가 아니라 빨강에 대한 단순 관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단순 관념들을 결합한 게 복합관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는 하나의 관념으로만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사과는 내가 직접 사과를 볼 때는 그 사과 단순 인상이고 그걸 나중에 떠올리면 사과 단순 관념인데 근데 복합관념은 뭐냐면은 단순 관념으로 쪼개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흉이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복합관념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 가시면 아까 에펠탑에 나오는 곡이요.
단순관념, 복합관념 구분 있죠. 거기에 황금산하고 새 예루살렘 예를 드는데 이제 황금산이라는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황금산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상관념의 원칙에서는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실제로 그 황금산 인상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휴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 왜? 황금하고 산이라는 두 단순관념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쪼개진 그 단순관념들 각각은 대응하는 단순 인상을 가지죠. 황금도 그 대응하는 인상을 가지고 산도 대응하는 인상을 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자. 예를 들면 도로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벽은 다 루비로 되어 있고 그런 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직접 대응되는 인상이 없으니까 무의미하다, 말도 안 된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복합관념으로서. 왜냐하면은 도로 황금하고 도로하고 벽하고 루비 이 각각의 관념을 우리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저장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은 경험을 한 거죠. 황금, 도로, 그 루비, 벽 각각은 다른 데서 경험해서 우리 속에 관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 이제 복합을 구성을 해서 도로는 이렇게 해서 떠올려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대응되는 새 예루살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단순 인상 그리고 단순 관념을 결합해서 실제로 대응되는 그런 존재는 없더라도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복합적인 관념도 설명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휴먼 복합관념이 있다고 해서 본요관념이 있는 건 존재는 부정하는 거죠. 본요관념은 이런 복합관념도 아니고 그 복합관념은 뭐냐면 철저히 경험했던 단순관념으로 쪼갤 수 있는 게 복합관념이에요. 근데 이제 본유관념은 예를 들면 뭐 원리라고 하면 동일률, 모순율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뭐 실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단순관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단순관념으로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싱쉐드 물로에서 휴먼 이게 이제 본유관념이 아니라고 하겠죠. 휴먼. 그 다음에 복합관념이냐? 이거는 이제 아까 물음표를 두고. 그럼 휴먼 이 관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게 됐다고 대답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하면서 이렇게 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처럼 시작하면 쉬울 때 갈지 아니면 바로 이어서 얘기 갈지 혹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딱 5분 정부 한잔 마시는 거에서 5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